집회를 8.15 때 했었는데 그 폭우 속에서도 했고 그때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전국을 타고 정부에서 우리들을 압력을 주기,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0명, 50명, 다음에 10명 미만, 다음엔 1인 시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축소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3,000명이나 모이던 것을 이제 9명밖에 10명 미만으로 모이는 인원을 축소시킨다.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한다. 이런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명이 만나서 시위를 하면 그거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시위를 하자. 차량 시위는 많은 차량들이 법적 속도를 지켜서 법정 속도를 지켜서 나가면은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차량도 9대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얼마나 그게 우습게 들렸는지 차를 타고 창문을 전부 다 닫고 운전을 할 텐데 그 앞에 가는 차의 운전기사가 설사 코로나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게 뒤 차에 전염시킬 가능성은 0이거든요. 0. 근데 그거를 9대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왕에 벌써 화가 나 있었는데 모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9대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현직 판사분이 SNS에 뭐라고 했냐면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김창룡 청장에 대해서 제가 개떼 두목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다음에 이제 이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래서 단지 권력의 입맛대로 권력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권력의 주구다. 주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주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달릴 주자에 개구자 써서 달리는 개 사냥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냥꾼 뭘 잡아오라고 그러면 뛰어가서 잡아오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우리말로 한 거예요. 개떼 사냥꾼 예? 권력의 개다 주구다. 그래서 개떼라고 개떼 두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갖고 저를 모욕죄로 고소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고발을 제 3자가 한 거는 그거는 뭐 공명심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고소라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로 자기의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로 하여금 자기가 직접 고소 의사가 있다는 걸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3가지 점을 갖고 그 고소가 불가하다,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비난받을 이 말 언행을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걸렸다고 차도 9대 이상 달리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비난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했고, 두 번째, 제가 쓴 표현이 무슨 쌍욕이라든가 이러면 모르겠으나 그거는 그냥 우리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주구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이니 심한 표현이 아니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공인이다. 공인이기 때문에 저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한 일이 아닌 것 같고도 국민들의 욕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게 공인이니까 참아야 한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인이기 때문에 이 3가지 비난받을 짓을 했고 내가 쓴 표현이 그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었고, 다음에 그 사람은 욕을 먹어도 그거를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인이다. 3가지를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창룡 이 사람이 직접 나와서 이게 뭐야? 증인으로서 증언을 또 했었고, 다음에
와서 증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모두 잘 돼서 오늘 아주 많은 재판 끝에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앞에 좀 꼬우면서 말을 하셔가지고 이게 유죄나 아니면 벌금형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긴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 하여간 무죄를 선고한다 그랬을 때 그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선배님하고 또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음모론자들이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이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에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태경, 이준석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저는 명색이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이고 특종을 하는 특종 기자였습니다. 탐사 기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그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영예로운 것을 다 했고요.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이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당대변인과 원내대변인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불의를 다루는데 매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를 음모론자, 놈자자인데 그래서 그거는 또 사람으로 대우를 해서 다행이고 심지어 부정충이라고 했었어요. 부정쟁이, 부정충,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벌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우리 편 내부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사람의 그 손가락질이라든가 비난이 가장 아팠고요. 아팠고 그다음에 이 싸움의 구도에 있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상대였어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규격화되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도덕적이고 이런 이름부터 벌써 관청의 이름부터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는 조직과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민경욱이 그쪽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싸움이었죠. 그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싸워왔고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싸워왔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종이 나왔죠. 예, 우리들이 기자의 사명 중에 기자의 제일 영예로운 게 특종이 아닙니까? 예,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특종을 했었는데 그 특종 두 개가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해킹을 당했다 선관위.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피해자의 입장이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죠. 당한 적이 없다. 다음에 국정원이 우리한테 그런 경고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다. 거짓말 많았죠. 형상 합금,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가 있다느니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거짓말이라고 해도 아니 공정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맞았겠죠라고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니 자기 좋은 직장 선관위에 자기 아들 딸들을 특혜를 주어서 몰래 완전 공개가 아니었으니까 몰래 취직을 시켰다는 그런 범죄 행각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죠. 난리예요. 검찰이 움직입니다. 검찰 저한테 22일 다음 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왔으니까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경찰이 움직이고 검찰이 움직이고 대검찰청, 법무부, 다음에 감사원,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언론이 움직이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싸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옛날 우리 함께 싸웠지만, 예, 그 의정부 거기 뭐 지검에 가서 뭐 가면 쓰고 했던 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울 때는 문재인 치하였어요. 뭐 일제 치하처럼 문재인 치하였습니다. 예, 문재인 치하에서 정말 엄동설한 그 풍찬 노숙하면서 그렇게 싸워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제고시켜서 정권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우파의 대통령이에요. 다음에 언론이 써줘요. 우리가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알지만 이 기자 기사 전쟁이 붙으면 아무도 못 말리는 거거든요. 지금 조중동 서울 뭐 어디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빌지 않아도 선관위의 추악한 모습, 뭐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다음에 이 변주, 우리가 보면 주변 상황이에요. 사실은 해킹이라든가 이렇게 다 주변 상황인데, 주변 상황이 아니고 핵심은 부정선거입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정원도 북한의 해킹을 얘기했으니까 서버 감정을 그런 감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옳았다는, 예? 백서스가 옳고 민경욱이 옳았다는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이제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저처럼 이제 조금이라도 이 언론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사실 민경욱 이제 선배님은 대선배시고, 또 사실은 이 엘리트 기자 출신이시죠. 워낙 특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언론사에 있을 때 특종을 썼었거든요. 특종을 써서 상도 받아보고. 그 기분을 알죠. 예, 그래서 그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가 이상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김방영 기자, 중앙일보 김방영 기자도 이제 지난 4.15 총선에서 큰 역할을, 예, 큰 역할, 이제 몇 가지 기사를 네, 부여해서 썼었거든요. 있었던 일. 그래서 분명히 이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도 네. 이제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네, 그걸 네. 너무 늦었죠. 네.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써준다고 해도 저는 그분들의 기자 정신을 욕할 겁니다. 이게 남들이 다 쓸 때 쓰면 그거는 별 가치가 없어요. 아니, 이 사실은 벌써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걸 안 쓰고 있다가 뭐 지금 와서 쓰는 것을 뭐 만시지탄이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늦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비난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자 정신이 있었냐? 예. 아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변인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은 기자 수를 셌더니 600명이더라고요. 600명. 연인원 600명과 내가 기자 생활 국회의원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아니, 이 옳은 얘기를 해주는데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나를 알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제가 한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자료는 옛날에 갖다 줬다. 강찬호 기자가 훌륭한 기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종으로 지금 세상을,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는데, 강찬호 기자에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변죽이라고, 변죽. 변죽만 올리지 말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된 이 다큐멘터리 당 한 표를 100명의 정치인과 100명의 기자에게 보낸다 해서 제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강찬호 기자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너 형이 준 거 저 갖고만 있고 보지 않았을 테니까 이거 봐라. 이게 시작이다. 이걸 보기 시작하면 문제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게 픽션이냐, 네가 알다시피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감독이라는 감독도 다큐멘터리로 로마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분이니까 다큐멘터리고요. 이게 사실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직 메이저 언론의 기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뛰어드는 그 순간 저는 춤을 출 겁니다. 네? 춤을 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아직 부정선거에 대해서 몰라요. 첫 번째 기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상을 기억하는 특수 기능을 가진 종이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런 종이는 없거든요. 다음에 제 앞에서 선거일 과장이라는 자가 그거는 형상을 보고하기 때문에 빳빳하게 펴집니다. 그 종이를 만들 때 그 안에 주석을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부터 지적을 하는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아니 그 어느 신문에 일면 톱으로 이런 거짓말 장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악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추악하고 옛날부터 거짓말을 했다. 이런 이제 진실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 그 선관위 노조위원장께서도 이 북한의 해킹이 정황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단 한 차례도 국정원에 보고한 적이 없다. 이게 처음 이제 드러난 사실이다 보니까 전자개표기가 2002년에 처음 도입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그동안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북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탈리아 그람시 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진지전. 네. 제가 며칠 전에 SNS 썼는데 제가 북한 사람이라면 아니면 제가 공산주의자라면 아니 제일 먼저 차지해야 되는 진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상한 세력들이 민주사회를 장악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를 이용해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했어요. 촛불혁명이라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카리스마하고 인정을 하기 싫지만 그런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적들을 제거한다. 저를 적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 적폐라고 부르고. 그래서 4년, 5년 동안은 계속 적폐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이 사법기관과 언론을 장악한다. 자기네 도구로 만든다.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완성. 민주주의를 체제를 말살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선거 제도를 바꾼다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그대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만큼 갖고 싶은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가 꽃이고 선거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 선거 제도를 관할하는 선관위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싶은 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다 손을 안 썼겠습니까? 아니 그게 서브로 돌아다니는 건데 이 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그 해커들 아니에요? 마약 팔고 해킹하고. 예. 내년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그렇죠. 암호화폐라는 거는 사실 암호화돼서 해킹하기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간 2조 원씩 해킹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 해킹 능력은 북한을 지금 따라올 국가가 몇 개 없죠. 없죠.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이 정도와 이제 반열을 같이 하는 그런 같은 반열에 오른 그런 북한인데 북한에서 중앙선관위의 서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킹하지 않았다? 그거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국정원에서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하고 보안 점검을 하고 다음에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 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킹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는 국정원이 없었습니까? 국정원이 있었죠. 그러니 그런 것을 경고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경고를 받았겠냐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간첩질하는 집단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의 큰 그 결심이 있었겠죠. 이게 그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봤더니 북한이 7, 8차례 해킹 시도가 있었다. 그건 해킹을 했다는 얘기고 해킹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료를 그자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새로운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인적 쇄신, 또 그 안에 있는 보안 점검 이런 게 모두 끝나고 법령도 정비를 하고 법도 정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싸워왔던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 사실 선관위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보다도 감사원의 감사가 더 두렵다고 그렇죠.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는 이제 별건 수사로 해당하는 부분만 하지만 감사는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 그 수사 대상은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이게 감사를 하다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부정선거라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불법선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중앙선관위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헌법적인 기능, 권리 이게 뭐냐면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데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졸린 목적이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기능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은 선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선거를 엄중하게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권한과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잘못했는지 직무감찰을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직무감찰을 해야죠. 돈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예산이 잘 쓰였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본래 너희들이 기능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잘못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벌을 주고 검찰에 이제 넘겨야 되는 건데 검찰의 수사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자식들을 세습 고용한 거죠. 그것도 큰 일이지만 말씀하신 별건 수사는 우리가 이걸 갖고 수사는 하지만 나오는 중간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어? 아니 종이에 대해서 이게 형상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 윗선에서 그건 그렇게 해야 하라고 시켰어? 이렇게 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따로 우리가 해달라고 뭐 특별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4월 15일 2020년 4월 15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죠. 다음에 지난 3구 대선은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죠. 아니 6일 전에는 15% 차이가 있었던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6일이 지난 다음에 0.73으로 줄어드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봐야죠. 예? 그리고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 253개 전 지역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전부 후보를 냈다. 그리고 모든 후보 딱 한 명 경주만 제외하고 모든 253개 지역에 출마, 심지어 대구와 경북에서 출마한 그 후보들도 15%를 얻어서 1억 8,2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전부 다 환수받았다? 이게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0.39, 0.39, 0.39, 63대 36, 63대 36, 63대 36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똑같았다?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노태학. 예, 노태학은 이제 옷을 벗어야죠. 거기 있는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옷을 벗어야죠. 그 사람들 전부 다 바뀔 건데 노태학이 저를 부정선거,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 사전 선거를 많이 하라고 시켜야지 도박판에 판돈이 커질 텐데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서 이번에 0.73 차이로 이긴 겁니다. 20몇만 24만 표 차이로 이긴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태학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고소 고발을 했어요.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민경욱이 잘못된 거니까 민경욱을 벌해달라. 경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기소 송치를 안 하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검찰에 다시 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리니까 재정 신청을 해서 고등법원까지 간 거예요. 필사의 노력으로 이
이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민경욱을 벌해달라고 그랬지만 벌했나요? 재정 신청이 기각이 됐죠. 그러니 뭐예요? 민경욱이 맞았다. 사전투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민경욱은 맞고 사전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민경욱은 죄가 없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전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찰, 검찰, 법원이 얘기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감사의 기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뭐를 갖다 달라고 그래야지 하는지 한 달 동안을 저 감사원 직원들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내서 자료 가져와라. 무슨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감사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루. 하늘의 망은 이 촘촘하지가 않아서 죄를 다 빠뜨릴 것 같지만 그러나 소위 불루 빠뜨리는 것이 없다. 하늘에 있는 이 옳은 이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다 걸러낸다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천망회회 소위 불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한 것 영원히 100년 뭐 1000년 자신들의 부정을 감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잘못된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뭐 작년 내각 때도 그랬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도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는 일종의 소급 적용 이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처벌도 네.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법치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판결을 뒤집는 그 네. 일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 사실 그 선거 무효소송에 예. 대한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도 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뒤집어요. 전 그것만 생각하면 네. 속이 그것도 뒤집어야 되는데 예. 제 속이 뒤집어져요. 그 뒤집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옛날 페르시아에서 그 뇌물을 먹고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왕이 얘기를 해서 산채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가죽을 산채로 벗겼으니까 이 사람은 죽었죠. 산채로 벗긴 것으로 이 의자, 판사가 앉는 의자에 이 장식으로 이 가죽으로 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굴 앉혔냐? 그 죽은 판사의 아들을 앉혔습니다. 그러니 너도 잘못된 판결을 하면 너의 아버지 꼴이 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앉혀서 그 이후로는 잘못된 판결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잘못된 판결을 했던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십 년씩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이라는 세 사람이 내린 그 판결문은 자기네들도 다시 읽어보기 싫을 겁니다. 많은 게 있어서 지금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책을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아주 소소하게 세세하게 다루겠지만 제가 이제 3가지 문제만 제기해 볼까 합니다. 3가지가 거의 뭐 개콘 수준이에요. 개콘 수준인데 첫 번째는 4.15 선거로 당선돼서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제일 처음에 써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저기 지금 들어가지고 있는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무서워서 나는 그냥 기각할 거예요 라고 처음에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독일은 올 2월 달에 선거가 잘못됐다, 부실이었다라는 이유로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 재선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나 사소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와 비교를 하면 그래요.
선거 이 투표용지를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모자라서 바깥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6시면 끝나야 되는데 6시 이후에도 굉장히 긴 줄을 서 있었어요. 많은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6시에 발표되는 방송으로 발표되는 출구조사 결과를 들은 상태로 투표를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시에 출구조사 결과 민경욱이 당선자로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 듣고 방송 민경욱이 이겼대, 이길 것 같대, 이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투표를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재선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발표를 한 그 발표가 너무나 좀 바깥에 있는 제3자지만 부럽기도 하고 시원했습니다.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과 똑같은 상황인데 이미 지난 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의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드는 공명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와,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니 우리는 왜 그런 판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부럽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그 반대로 우리 바보 같은 이자들은 반대로 써놨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진 않고 이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너 민경욱은 신중해야 돼. 왜? 180명이 그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춧잎 투표용지가 있었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는 프린터로 프린트 아웃되는 투표용지니까 지역구에 이름이 써 있는 자그마한 투표용지가 다 인쇄가 끝나면 가위로 쫙 하고 잘라요. 근데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칙칙칙칙 이렇게 프린터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선관위에서 재연을 해보겠다고 막 집어넣는 게 있어요. 잡자마자 다시 막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건 똑같이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다다다다닥 하고 이상하게 꼽혔어요. 그래서 재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인쇄가 됐다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만약에 진짜로 선거를 조작한 부정선거 사범이 있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숨이 탁 막혔어요. 그건 뭐와 똑같냐? 여기 사망한 피를 흘리고 죽은 시체가 있어요. 칼을 맞고 죽은 시체가 있고 그 앞에 칼이 떨어져 있어요. 칼이 떨어져 있는데 칼을 봤더니 피가 있는데 피가 이 사람의 피와 똑같고 칼자루에는 지문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지문을 남긴 이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왜? 이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 중요한 증거를 여기다 놓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것만 생각하면 잠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세 번째도 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웃기는데 27개월 동안 부정선거 재판을 하면서 원고인 민경욱이는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를 잡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자입니다. 제가 아직도 대변인이에요. 제가 아직도 국회의원이에요. 아니 대변인, 기자, 국회의원이더라도 저희가 없잖아요. 공권력이 없잖아요. 강제할 수사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그런 힘만 있으면 잡아내죠. 그리고 얘기는 했잖아. 양정철, 조혜주 이런 자들이라고. 예?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민경욱은 누가 부정선거를 일으켰는지 그 경위나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거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아니 이번 재판이 형사 재판이었어 몰라요. 이거 형사 재판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민사 재판에 우리의 권한이 침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대법관 지금 천대엽이, 조재현이, 이동원이 3명은 앉아가지고 뭘 했어야 되냐면 지난번 선거가 흠이 있었나 없었나를 잘 들여다본 다음에
이거는 상식을 동원해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투표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 자 그럼 재선거를 하세요. 땅땅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범인을 잡는 거는 그 자들이 그 판결을 내리면은 우리가 따로 고소고발을 해요. 그럼 검찰이 들어가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수천 가지의 그 표현이 된 그 판결은 잘못된 겁니다. 이자들은 세 명은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더라도 옛날에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판결을 했었어요라고 후대의 법률가들로부터 두고두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시대의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고쳐져야 돼요. 이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예? 이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조재현이라는 사람 부정선거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제 거 말고 다른 재검표를 할 때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갖다 줬더니 이자가 쓱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거 말고 배춧잎 투표용지 이런 거 같이 갖다 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춧잎 투표용지가 또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는 부정선거에 자기도 뜨끔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부정선거에 증거가 나왔으니 이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왜 그게 무섭나 보지? 실제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코미디 대사나 쓰고 있느냐고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의 증거 정황들이 많이 나와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공무원사되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그동안 봐왔는데 이게 사실 국민 여론만큼 강력한 그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그렇죠. 이건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한 게 여론이었어요. 바닷물이 짠 게 바닷물이 100% 소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여러분 먹어보면 쓸 정도로 짜죠. 하지만 그게 3.5%예요. 물의 3.5%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 안에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썩지 않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3.5%가 인구로 보면 175만 명. 175만 명 정도가 계속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는 정치학 그 이론이 있습니다. 설립된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3년 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 여론도 움직이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론이 움직이고 이런 절호의 찬스가 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감사원, 검찰, 경찰, 언론, 다음에 그 국정원까지 이렇게 지금 하나의 공적을 세워놓고 이 선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된 거에는 우리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75만 명 정도 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때 나온 거는 우파의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더 많아졌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그 여론조사 해보고 싶은데 선관위가 정말로 저런 놈들이었어? 이런 걸 아신 지금 상태라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믿고 있는다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론이 더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지금 변죽만 올리고 부정 고용, 세습 고용만 수사하고 다음에 북한의 해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한 그 사실만 갖고 할 게 아니고 해킹의 내용은 무엇인지 서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음에 이자들이 조혜주 2002년에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사람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가지고 문재인이 당선됐는데 그때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 사람을 다시 선관위의 상임위원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투표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상했는지 여기에 대한 그 올바른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움직여줘야 돼요. 여론이 우리를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중앙 선관위 앞이나 예. 아니면 뭐 국민의힘 당 앞에서 네. 그 집회를 많이 이제 하실 계획이 예. 있으시죠? 네네네.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여론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움직이는 데는 이번에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네. 이 다큐멘터리가 차지한 빛을 틉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이제 15만 명 정도가 이제 본 걸로 돼 있습니다. 문재인의 다큐멘터리는 6만 얘기 나오다 쑥 들어갔는데 우리 이제 15만까지 하고 6월 25일 날 그날이 또 일요일이에요. 제2의 6.25라고 우리들이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 5월 1일 날 했듯이 다시 유튜버들을 통해서 동시 상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유튜브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대선, 미국 대선에 사기가 있었다, 부정이 있어서 당선자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은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한번 경고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감독판, 지금은 47분짜리를 하는데 감독판 1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전국에 동시 상영을 할 겁니다. 네. 그거 말고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지금 이제 초고가 완성이 되고 거기 그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애니메이션,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는 대한민국의 훌륭한 만화가들 그분들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다음에 허병기 교수님의 책이 나오고 저도 책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해설서를 또 김미영 대표가 쓰고 있습니다. 연극도 기획이 되고 있고 이래서 여론을 움직이는 일반 여론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문화 투쟁을 우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앞에서도 하고, 다음에 수사기관 앞에서도 하고, 선관위 앞에서도 하고, 다음에 노태악을 없애기 위해서 저기 지금 우리 천대엽이 아닌 천창용 동지가 그 앞에서 싸우고 계시지만 이 노태악이 물러나도록,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몽땅 몰러가서 인적 쇄신을 이루도록 강력한 투쟁력을 우리들이 발휘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문재인의 폭정만 끝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문재인보다 더 이 무서운 집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해서 네. 우리가 빼앗겼던 주권을 네. 되찾아오는 진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진지를 찾아와야 되는데 또 중요한 말씀하셨군요. 이게 옛날에는 문재인 치하에서 네. 참 독립군 운동하듯이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바뀌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바뀌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자, 이제는 누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제일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예. 왜냐? 이건 이제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이 아닌 건 아니죠.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